예. 이어서 해상 운임 하도록 하겠어요. 교재는 뭐 2장에 이제 운임 이론이라고 했는데 운임 이론과 관련된 부분은 안 하겠어요. 뭐 크게 의미도 없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해상 운송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본 운임 외에도 여러 가지 할증 운임이나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자라는 측면에서 해상 운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교재가 우리가 교재로 선택한 임성민 교수님 책에 운임이 앞쪽에 나와 있어서 운임을 뺀 거지.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 배우는 게 좀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하지만 뭐 늦게 배우도 되고 앞에 배워도 되고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해상 운임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임은 뭐 프라이시라고 하는데 선박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불되는 반대급부, 보수죠, 운임,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전기선사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운항에 대한 운임표가 제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표준 운임료로 나와 있는 그것이 정해져서 운임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부전기선의 경우에는 이제 선복에 따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 운임을 결정할 때는 중량이나 용적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정기선 운임의 경우에도 정기선 운임이 요율표지 그게 딱 정해진 정가의 운임을 딱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의 하물을 싣고 그 하물의 무게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하물의 부피가 어떤가에 따라서 운임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달라져요. 그래서 중량을 얘기할 때는 보통 영국계 국가에서는 파운드를 쓰잖아요. 영국은. 그래서 롱톤이라고 해서 조금 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 미국계 국가에서는 여기도 미터법 안 쓰죠. 미국도. 그래서 숏톤이라고 하고 프랑스 같은 유럽 대륙 국가들이 이제 미터법을 쓰니까 기본적으로 메트릭톤이 여기 파운드로 2204파운드로 돼 있는데 톤으로 쳤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00kg 100kg가 0.1톤이라고 그러죠. 정준하를 0.1톤이라고 그러잖아. 그거죠. 1000kg를 이제 메트릭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에 의한 경우에는 여기 40 큐빅 피트예요. 40 CFT가 큐빅 피트를 얘기합니다. 큐빅이란 말이 뭐야? 이 가로 세로 높이 있는 그 용적을 말하는 부피를 말하는 거죠. 피트로. 이것도 아니 미터가 아니고 피트로 했을 때 40 큐빅 피트를 1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여기 유럽에 말하는 거는 이제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법을 쓰잖아. 미터법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세제곱미터,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높이 1미터,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용적을 기준으로 하는 부피를 기준으로 하물의 그 수량을 정하는 경우를 용적 하물이라고 하고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하물을 중량 하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임 징수 기준으로 쓰는 거를 이제 운임 톤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용어적인 설명인 거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계속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잴 때는 피트를 쓴다. 그리고 미터도 쓰기도 한다. 그리고 중량 기준은 1톤에 있고 톤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롱톤, 숏톤, 메트릭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톤은 메트릭톤이다. 1000kg.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영국계 국가나 영국이나 미국만 아니면 거의 이제 사실상 미터를 많이 쓰게 돼 있죠 지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하물의 그 중량과 용적을 기준으로 했는데 에드 발레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격. 부피는 얼마 안 나가. 무게도 얼마 안 나가. 근데 값어치는 너무너무 높아. 뭐 보석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기금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고가의 그 전자 장비들을 배에 실진 않아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그 회사들이 수출을 할 때 당연히 비행기로 옮깁니다. 당연히. 근데 만약에 배에 실른다고 하면 그 얼마 안 되고 무게도 얼마 안 나가는 그 화물들이 굉장히 값어치가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게나 중량으로 하지 말고 이 물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으로 기준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경우. 그러면
운임이 높게 책정이 되고 이러면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럴 때 해상 운송인에게 책임을 걸 때도 높은 보상 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의 어떤 피보험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종가 단위로서 운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박스 레이트라고도 되어 할 수 있고 이게 무차별 운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차별 운임은 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7페이지에 무차별 운임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관 안 한다고. 무게가 얼마인지, 어떤 물건을 실었는지, 어떤 비싼 물건을 실었는지 상관없이 그냥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박스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이 뭔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무차별 운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선 운임의 종류는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급 시기는 이제 선지급과 후지급이 있습니다. 보통 선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CIF 경우에, 여러분들 국제상학이나 무역학 개론에서 CIF를 공부해봤죠. CIF는 뭐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을 해요. 선적지에서. 그러면 운송계약 체결할 때 이미 운임을 줘버리겠죠. 그죠? 그건 선지급이 이루어지는 거고, 후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FOB가 그렇죠. FOB의 경우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지만 주 운송 구간과 이런 경우 운송 부담을 결국에는 그걸 사오는 매수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목적지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CIF라고 해서 후지급이 없는 게 아니고 FOB라고 해서 선지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선지급과 후지급 시기가 나뉜다. 그리고 부과 방법에 따라서 종가 운임은 아까 얘기했어요. 가격이 높은 물건들, 비싼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위해서 가격 기준으로 하겠다. 자, 최저 운임은 뭐냐면 좀 화물의 양이 적거나 중량이 좀 가볍거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량 용적 단위로 운임을 결정한다는 거 자체가 무거우면 운임을 많이 부담하고 그리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면 운임을 많이 낸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최저치, 그걸 최저치로서 최저 운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포 운임, 우리가 받는 그 소포 있죠. 개별 화물로서 우리가 받는 그 소포는 그냥 소포이지만 컨테이너 하나에 실을 때 생각을 해보면 소포는 진짜 소량이에요. 그러니까 최저 운임보다 더 낮은 경우,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차별 운임과 무차별 운임은 아까 설명을 했어요. 무차별 운임보다 화물의 종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박스 단위로, 컨테이너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는 걸 무차별 운임이라고 했고, 여기 뭐 영어로 나와 있죠. Provide all kind. 종류 상관없어. 종류 상관없는 운임,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반대가 차별 운임이 되겠죠. 반대가 차별 운임이다. 하물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주도 차별할 수도 있어요. 하주도 차별해서 받는 운임이 차별 운임입니다. 특별 운임, 특수 운임이라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해서 특수 운임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로 특별 운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뭐 물동량이 적어서라든지 아니면 배의 선복이 남아 돌아서라든지 뭐 세일, 물품 남아 돌면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유통업을 하는 회사들이 세일하잖아. 핫딜 하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상품이나 어떤 특정 항로나 어떤 특정한 경우에 조금 편한, 조금 낮은 운임을 제공해 주는 거를 이제 보통 특별 운임, 스페셜 운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쟁 운임은 뭐 해운 회사들끼리 이제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가격 경쟁할 때 쓰이는 그런 운임이에요. 자, 그리고 접속 운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북미 내륙 접속 운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복합 운송할 때 할 겁니다. 내륙 쉽게 말하면 뭐 랜드 브릿지라고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오버랜드 코먼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 있고 중국 있고 이렇게 북미가 있죠. 북미의 경우에, 미국 경우에 서해안이 있고 동해안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화물의 목적지가 서해안이나 동해안이 아니고 이 내륙이라고 칩시다. 미국 중부.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국에서 출발해서 서해안으로 가서 여기서 철도 운송을 하거나, 아니면 파나마를 통해서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접속 운임이란 거는 뭐가 접속됐다는 얘기냐면 이 해상 운송하고 내륙 운송이 접속됐다는 거예요. 요런 운송 형태를 여기 나와 있는 오버랜드 커먼 포인트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거 이제 어차피 복합 운송 가서 내륙 브릿지, 랜드 브릿지 공부할 때 다시 다 할 거예요. 그 종류별로 그때 쓰이는 운임을 접속 운임이라고 한다. 자, 지역 운임, 로컬 프라이트는 뭐냐면 어떤 특정 항구나 특정 나라를 찍어서 운임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역 단위로 묶어서 운임을 결정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동북아면 뭐 한국, 일본, 아니면 뭐 싱가포르 뭐 이런 식으로 딱 지역 섹터를 정해서 거기서 거기까지 이렇게 지역 운임으로 결정하는 걸 보통 이제 지역 운임이라고 합니다. 박스 운임 얘기했고 통운송에 쓰이는 게 이제 통운임이고 미국 신해운법에서 나와 있는 기간 물량 운임 이건 이제 미국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자기네 법에서 만들어진 운임 산정 방식인데 뭐 기간에 따라서 뭐 혹은 독자적으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뭐 책에도 안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볼 부분이 할증 운임하고 부대 비용이 있어요. 할증 운임하고 부대 비용. 할증 운임은 제가 따로 표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무게 중심, 중량 중심으로 운임이 산정이 되는데 너무 무거워.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할증료를 내야 됩니다. 좀 지나긴 했는데 그런 뉴스를 해외 토픽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이제 난 좀 왜소해. 근데 이제 이코노미인데 내 옆에 사람이 너무 큰 거야. 너무 커서 내가 너무 불편해. 그래가지고 그 항공사를 상대로 뭐 소송을 걸었다. 뭐 이런 해외 토픽 뉴스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비행기 좌석을 한 개를 오버할 정도로 큰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돈을 더 받아야 되느니 아니면 좌석을 2개 끊으라느니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인권 침해라느니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물건은 인권이 없잖아. 너 무거우면 돈 더 내라. 이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중량 할증 운임입니다. 그런 이제 만약에 사람한테도 이제 할증 운임, 이제 중량 할증 운임을 붙이면 기준이 내가 봤을 때 100kg가 될 것 같은데 내가 거기에 미달하지 않기 위해서 맨날 운동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예, 100kg 넘은 사람들은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자, 그리고 위에 거는 이제 무게였고 크기. 그러니까 사람이 강호동처럼 무거운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서장훈처럼 키가 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 왜? 그죠? 이코노미에 서장훈 씨가 앉는다고 생각해봐.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분은 아마 비행기 타면 무조건 퍼스트나 비즈니스 타실 걸. 그러니까 너무 부피가 크고 길다는 거야. 그 경우에는 추가 운임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선 할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최선 할증료. 이거는 이제 최선료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도착하는 항항의 항만 사정이 이 배 때문에 혼잡하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붙는 할증료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고 옵셔널 차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옵셔널 차일지 이게 이제 용선이나 이런 경우에 많이 나오는데 선적을 할 때 그 목적항을 2개로 잡아놓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왜 2개로 잡냐면 그 항구의 어떻게 보면 선박이 이렇게 정체가 돼서 그 항구로 못 들어갈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2개의 옵션을 잡아놓는 거야. 예. 그래서 도착할 때쯤 이제 상황을 봐서 하나의 항구로 들어가는 경우지. 예, 그렇게 하는 경우에 추가 할증료를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할증료와 유류 할증료. 통화 할증료와 유류 할증료는 화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패키지 여행이나 혹은 뭐 호텔팩 이런 거 이용해서 해외 여행 가면 비행기 예약을 하면 유류 할증료 이런 거 붙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예, 그거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해상 운송에서도 쓰입니다. 다만 이제 요거만 카프, 바프 이렇게 되어 있는 용어만 조금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 운임 외에 추가적으로 붙는 할증, 택시 할증료처럼 할증해서 붙는 요금입니다. 자, 그리고 부대 비용. 부대 비용. 이거는 운임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운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운임의 카테고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운송을 하려다 보니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페지, 부두 사용료라고 합니다. 부산항에서 내가 컨테이너를 실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두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고 해서 THC라고 하는데 여기서 THC는 주로 컨테이너 야드에서 그 컨테이너 야드에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있죠. 스티브 도어링 컴퍼니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내는 돈이에요. 예,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하역비 계산한다 했을 때 전기선의 경우에는 그 전기선사가 다 자기 비용으로 한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 비용을 하주한테 다 전가시킬 거라고 했는데 그 해운회사가 이 화물 하역 작업을 하는 회사한테 내는 돈이 터미널 화물 처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CFS, LCL 화물, Less Than Container Load 하나의 화물이 하나의 한 주의 화물로 컨테이너를 못 채우는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혼재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집어넣고 하나의 컨테이너에서 또 각계 하주에게 또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분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 CFS 찰지입니다. THC 나 뭐 CFS 차이지나 이런 것들은 이름 자체에 다 힌트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컨테이너세 세금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나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DOC 도큐멘테이션 찰지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은행에서 통장 만들면 수수료를 한 2,000원씩 주죠. 그런 것 경우처럼 선사가 하주를 위해서 발행하는 서류의 서류 비용을 받는 거예요. 째짜게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서류 작성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지 화물 인도 비용은 이제 양육항에서 발생하는 건데 양육항에서 내가 화물을 수령해 나오려면 화물을 가지고 나오려면 그 비용을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경우가 있어요. 그 모든 항구가 그런 건 아니고 항에서 이제 그 해상 운임하고 별도로 징수되는 비용이 이제 도착지 화물 인도 비용인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혹시 인커텀스 서문을 혹시 본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CIF 운송 계약이다. CIF를 가지고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CIF를 준용을 하면 CIF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매도인이 주 운송 구간을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양육항 그러니까 목적지 도착지에 있는 항구에서 화물을 내려가지고 매수인이 물건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이 항구에서 저걸 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쉽게 말해서 원래 주 운송 구간의 부담은 매도인이 해야 되는데 운임을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운임 관련 성격이 있는 돈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요거와 또 관련이 있는 게 터미널 핸들링 차지죠. THC라고 해서 그 인커텀스 서문에 보면 아예 그 서문의 하나의 챕터 제목이 THC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거를 정해야 된다. 매도인이 부담할 것이냐 매수인이 부담할 것이냐 이걸 확실하게 정해라라고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인커텀스 2010 서문에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THC가 기본적으로 양육항, 선적항, 양육항에서 각각 받는 돈인데 도착지에서 따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DDC라고. 자, 채선료는 일정한 정박 기간 안에 그 정박을 하지 못해서 초과 일자가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하주가 선주에게 납부하는 돈입니다. 채선료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자, 디테이션 찰지. 디테이션 찰지는 뭐냐면 우리 FCL 화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복 예약을 하고 부킹이 이루어지면 선사에서 뭘 보내준다고 했어요? 공 컨테이너를 스포팅한다 그랬어요. 스팟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그 컨테이너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철로 만들었거나 뭐 합금으로 만들었을 텐데 굉장히 비싸겠죠. 그거 예를 들어서 저기 조금 뭐 못 사는 곳이나 아니면 북한 같은 데 가면 집으로 쓸 걸? 컨테이너 재산이야. 쉽게 말하면 재산인데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반납을 해야지. 그 컨테이너에 굳이 형형 색깔의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그 해운 회사의 로고를 박아 가지고 왜 그렇게 해 놓겠어요? 내 재산이라 이거야. 충분히 재산 가치가 있어요. 컨테이너 하나가. 그러면 FCL 화물을 운송하는 하주에게 그걸 이제 컨테이너를 쓰라고 이제 보내주잖아. 그러면 충분히 운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납을 해줘야죠. 근데 반납을 적게 하지 않으면 지체료를 냅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해상 운송의 운임이고 여기 강의 자료에 없는 것 중에 조금 알아둬야 될 내용이 책이 있는 사람들은 48페이지 아래쪽에 보고 책이 없으면 내 설명을 들어요. 부적 운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적 운임. 데드 프라이트라고 있어요. 데드 프라이트. 이건 뭐냐면
부적 운임, 우리말로 데드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선복 예약을 하고 뭐 부킹을 했다거나 아니면 용선을 했다거나 해서 운송 서비스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실기로 한 양을 못 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실질로 따져보면 운송 서비스를 안 받은 게 되죠. 내가 그 수량만큼 안 실었으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음식점으로 치면 노쇼잖아 이거. 그죠? 노쇼가 일어난 거잖아. 쉽게 말해서 내가 이만큼 함으로 100톤을 실기로 했는데 50톤밖에 못 실었어. 그러면 50톤을 100톤 화물에 가까운 운임에 가까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실지 않았는데 화물이 죽었는데 운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요율에 대해서는 다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쇼하게 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는, 만약에 아마 굉장히 큰 비중으로 이거를 이제 매겨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 실게 되면, 그만큼 안 실어서 만약에 하주나 용선자가 선주에게 운임을 주지 않게 되면 그대로 다 선주나 해운회사의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적 운임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주세요. 부적 운임.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거의 다 설명을 했는데 하역비 부담이 있어요. 하역비 부담, 벌스텀이나 프리인, 프리아웃. 잠깐 내가 이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프리인, 프리아웃은 어차피 다음 주에 용선 계약 설명할 때 또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운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어서 해운 동맹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해요. 해운 동맹. 사실 여러분들이 뭐 해운동맹을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3주차 오면서도 내가 중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진해운이 파산된 이후에 이 국제의 유명한 거대 해운회사들의 이합 집산이 지금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운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2M이 있습니다. 2M 들어봤을 거예요. 머스크, 그리고 M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게 1위 업체고 여기가 2위입니다. 보통 뭐 정략적으로든 뭐 아니면 정치적으로든 합종 연행을 하게 되면 보통 1, 2, 3위가 있으면 1위를 잡기 위해서 2위, 3위가 손을 잡기 마련이죠. 삼국지 생각해봐요. 아니면 우리 그 고대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강성해지니까 낮에 동맹 맺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1인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2위, 3위가 손을 잡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웃긴 게 1등하고 2등이 손을 잡았어요. 여기 1위, 2위.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거의 한 3분의 1을 여기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2M.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끼리 원래는 CKYHE라고 해서 거기에 뭐 차이나시핑이라든지 뭐 K라인이라든지 양밍이라든지 뭐 한진해운이라든지 에버그린이라든지 그런 회사들끼리 이제 동맹이 맺어져 있었고, 그리고 뭐 G6 뭐 이런 데가 있었는데 지금 해운 경기가 원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새롭게 재편이 됐어요. 서로 이합 집산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손을 잡은 것도 원인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코스코라고 하는 중국 국적 해운사하고 차이나시핑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했어요. 사이즈를 키운 거죠. 굉장히 중국 정부가 잘한 결정이었다고 봐요. 자기 자국 선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걸 합쳤어요, 하나로. 그래서 그 코스코와 그리고 여기가 1, 2위인데 3위 회사가 있습니다. 3위 회사가 CMS. 여기가 3위예요. 프랑스 회사고 3위. 그리고 코스코가 있고 OOCL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홍콩 회사예요. 그러니까 홍콩 이제 그 행정자치구를 그 기반으로 하는 해운 회사가 있고, 이거 이제 중국. 그래서 프랑스와 중국계 이 해운 회사들이 뭉쳐가지고 오션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어요. 오션 얼라이언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큰 해운 회사가 하팍로이드라고 있습니다. 하팍로이드와
일본 계열의 해운 회사들끼리 또 뭉치고 또 그 UAE에 또 국적 선사가 있어요. UASC라고 뭐 그런 회사들끼리 또 뭉쳐가지고 뭘 만들었냐? 더 얼라이언스가 만들었어요.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재편되고 있어요. 재편되고 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국적 선사를 위한 자리는 없어요. 현대상선이 이 2M이랑 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 정식 멤버는 아니야. 사이즈 차이가 너무 나요. 거의 여기가 한 30% 40%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30%를 소비하고 여기가 한 20% 여기가 한 17%그 정도 됩니다. 이 회사들이 다 해상 운송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 해운 동맹을 맺는 방식이 예전과 지금과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 나와 있듯이 미국식 해운 동맹이 있고 유럽식 폐쇄적인 동맹이 있습니다. 뭐 카르텔이죠. 담합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이제 폐쇄 동맹이라고 하고 그냥 가입만 하고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것을 개방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운 동맹을 맺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상호간에 운임을 통일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항지, 항구, 시설 이런 걸 이용하고 함께 이용하고 그리고 선박도 함께 이용하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내가 내 고객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미주로 화물을 보내야 되는데 마침 내가 배가 없어. 근데 내 여기 동맹 중에 어느 한 선사가 그 구간을 곧 출발을 한대. 그러면 내 손님이지만 내 해운 동맹한테 손님을 보내는 경우죠. 여러분들 이 해운 동맹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운 회사에 취업 아니면 무역 회사에 취업해서 이렇게 해외 구매 파트나 수출 파트에 있지 않는 이상 만나기 어려운데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있어요. 뭘 만나요? 비행기 타면 그거 있잖아요. 스타 얼라이언스, 스카이팀. 왜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보면 뭐예요? 비행기 타 보면 대한항공이 스카이팀이고 아마 아시아나가 스타 얼라이언스인가? 뭐 그럴 건데 헷갈리네. 맞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비행기의 경우에 이걸 저거 뭐지? 갈아타는 거 그건 뭐라지? 환승하잖아. 환승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면 그 같은 스타 얼라이언스의 그 해원사 비행기를 이용해서 환승을 하면 뭘 줘요, 여러분들한테? 같이 마일리지 적립해 주잖아. 고객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 거야. 얘네들도 해상 운송을 하는 회사들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객들을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항구에마다 자기 기반을 다 만들 수가 없고 또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배를 그쪽 항로에 취역 안 해도 자기 동맹 선사가 그쪽에 항로를 만들어 놓고 개척을 해놨으면 그 루트를 이용하면 되잖아.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모든 비행기가 전 세계 모든 공항으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환승을 할 때 대한항공의 그 동맹 비행사 아니면 아시아나 항공의 동맹 비행사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해운 동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옛날엔 그렇게 않았어요. 옛날에는 좀 볼게요. 동맹 선사들 간의 이제 그 협정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운임을 어느 정도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운임 협정을 맺습니다. 비슷한 운임 요율을 가지는 거죠. 어차피 이 타리프가 공시되고 그 공시된 운임을 가지고 이제 선주들이 선복 예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임 협정을 통해서 비슷한 수준의 운임을 유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항해 협정. 그래서 이 항해 협정은 어느 정도 가잉 투자를 막고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한 거예요. 어느 해운회사는 어디를 맡아, 어느 해운회사는 어디를 맡아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조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공동 계산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총 운임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운임 수입을 배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살면서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버스들 보면 버스 공영제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예, 서울시에 있는 버스들은 버스 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제가 뭐냐면 서울시에 버스 회사가 많죠. 뭐 유의 깊게 안 봐서 모르겠지만 버스 타다 보면 번호만 보지 말고 번호 뒤에 보면 그 버스 운송 회사 이름이 찍혀 있어요. 다 달라요.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개인 사업자라는 얘기죠. 기업이란 얘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들 최대 수익을 내는 게 목표라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만 버스 노선 개설하고 싶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뭐 강남을 경유한다든지 아니면 종로나 뭐 예를 들어서 도심지 있잖아. 예, 뭐 홍대, 이태원, 대학로 그런 데만 다니고 싶지 않을까? 저 어디 뭐 저기 저 어디 뭐 이렇게 되나 강서구, 강동구 뭐 그런데 아니면 저 금천구 혹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약간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런데 안 가고 싶겠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거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죠? 예. 버스 회사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강남 이런 데를 통과하고 싶잖아. 그래야 손님을 많이 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서울시에 있는 모든 버스 회사들은 일단 수입을 모은 다음에 엠빵을 합니다. 자기가 버스 투입한 대수로. 그래야 한가한 노선, 사람들 많이 안 타는 노선을 버스를 운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동 계산을 하겠다는 것도 해운 동맹 선사들끼리 그렇게 하겠다. 모아가지고 풀을 모아가지고 엠빵을 해주겠다는, 분배해주겠다는 거죠. 예. 자, 공동 경영, 뭐 경영 혁신이나 뭐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운 동맹 간에 뭔가 이 질서 유지나 내부 협약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중립 감시 기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는 뭐냐면 특정 항로에 만약에 다른 해운 동맹의 선박이 투입됐고 그 해운 동맹 선박이 가격 경쟁을 벌인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뭐 대항선 이런 것들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맹의 대하주 유인책, 해운 동맹이 하주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 운임제, 뭐 운임 환급제, 우대 운임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계약 운임제란 게 독과점의 문제로 인해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운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운임제는 사라졌지만 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론은 남아 있거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계약 운임제라는 건 뭐냐면 해운 동맹이 계약 하주에게 조금 더 좋은 운임률로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 해운 회사, 내 해운 동맹에 있는 선사들만 이용하겠다라고 약속한 계약을 체결한 하주에게 특별하게 좀 더 할인된 요율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것을 이제 계약 운임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좀 비싸게 받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 운임제 혹은 두 가지 운임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중 운임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유럽에서 이걸 이제 독과점법 뭐 이런 문제로 가지고 뭐 단속을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성실 환급제와 이연 환급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해운 동맹을 주로 이용하는 그 하주에게 보상책으로서 나와 있는 거예요. 환급이 뭐예요?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받은 운임을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뭐 우리 신용카드 쓰면 포인트 적립해서 뭐 포인트로서 뭘 딴 걸 사거나 하듯이 해운 동맹도 그런 걸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실 환급제가 있고 이연 환급제가 있는데 성실이란 말은 그야말로 성실하게 그 계약 기간, 운항 기간, 계산 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계산 기간 동맹선에 선적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환급을 해주는 그런 것을 성실 환급제라고 하고 이연 환급제는 이연이란 말 자체가 뒤로 미뤄진다는 그런 걸 뜻하죠. 그래서 계산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유보 기간을 두고 유보 기간마저 지난 다음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연 환급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성실 환급제든 이연 환급제든 지금 현재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해운 동맹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운 동맹이 이제 동맹 선사들 간에 운임 협정을 통해서 운임을 단일화시키기 때문에 운임이 일단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굳이 모든 각 해운 회사들이 모든 지구상의 항로에 배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기 신들에게 주어진 몫만 잘 하면 되죠. 자기들한테 맡겨진 그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기 운송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 해운 동맹 간의 동맹 선사들 간의 이제 배선 계획에 따라서 같은 해운 동맹 선사가 같은 항로에 같은 시기에 같이 배를 투입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배선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게 되죠. 만약에 이 무리에 끼지 않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내 고객들을 하주에게 오는 화물을 내 배로 실어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내 배가 없다면 내 동맹 선사를 활용해서 내 고객 하주의 화물을 하주가 원하는 곳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동맹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일종의 뭐 따돌림이지.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규모가 크면 큰 사람들끼리 지금 뭉쳤잖아. 큰 사람들끼리 서로 뭉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운 동맹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게 되면 그 해운 동맹 선사가 아닌 선사, 예를 들어서 뭐 현대상선처럼 정식 멤버가 아니다. 그러면 그 현대상선에게 화물을 맡기는 하주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 불안하지. 그러면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뭐 제주항공 이런 항공회사들보다 이렇게 마일리지도 정리 많이 해주는 거대 항공사 타는 게 솔직히 혜택도 많고 가격 빼고는 다 혜택이지 뭐.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거대 항공사 타지. 그냥 이제 뭐 짧은 거리를 간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부담돼서 저가 항공을 타는 거잖아요. 굳이. 그런 식으로 이 기업 경쟁력 자체, 해운 회사의 기업 경쟁력 자체를 완전히 약화시킬 수 있어요. 해운 동맹에 들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문제점, 독점적 성격이 있다. 카르텔이죠. 일종의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그 임의적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상대방 해운사 혹은 해운 동맹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 특정 항로에 경쟁선 뭐 이런 걸 투입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격 경쟁을 때려버려요. 사실 아까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머스크가 데일리 서비스 한다는 거. 모든 항구에 자기가 운영하는 모든 항구에 매일 배를 출항시킨다는 것 자체가 나머지 해운회사 다 죽으란 얘기예요. 정말. 나는 배가 다 안 쳐도 돼. 나는 일단 출발해. 나 적자 나도 상관없어. 매일 출발해.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낮은 요율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매일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하주들한테 주는 신뢰감이나 이런 게 크거든. 그러면 그 머스크나 이런 선사, 대형 선사로부터 대형 선사 쪽으로 하주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중소기업들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계약 운임제, 운임위원 환급제 이런 것들은 사라졌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집합 독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이나 이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운 동맹에 관한 얘기였고 한 가지만 더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자, 선박의 국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국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거나 양 부모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걸 이제 속인주의, 속지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정 출산하시는 분들이 미국 가서 애를 놓고 막 이러잖아. 왜? 속지주의에 따라서. 이제 끝났죠. 저기 미국 대통령 아마 그렇게 인정 안 해줄 것 같아 이제는. 자, 선박에도 국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국적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배에는 무조건 그 국적선의 국적의 국기를 개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항구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 배라면 태극기가 올라가 있어요. 펄럭펄럭 거리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그러면 그 배는 뭐예요? 대한민국인 거예요. 대한민국 배고 대한민국이에요. 그 배 안은. 그래서 여기 선박의 국적은 한국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일부가 한국 사람에게 있으면 한국 국적 선박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전부가 미국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승무원도 일정 수가 미국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의 전부가 자신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만 자국적 선박으로 봐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편의치적입니다. 편의치적. 우리말로 편의치적이고 영어로는 이제 flag of convenience인데 직역을 하면 좀 깃발을 편하게 쓰겠다 그 뜻이잖아. 그 얘긴즉슨 뭐냐면 선주가 배 주인이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이야. 영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다 보니 영국의 어떤 법과 관습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제도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영국에 세금도 내야 돼. 근데 이게 세금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이 영국 선주는 어떻게 한다? 세금이 없는 곳으로 이 배의 국적을 세탁하는 거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소위 그 조세 도피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페이퍼 컴퍼니 많이 들어봤잖아. 페이퍼 컴퍼니도 사실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게 페이퍼 컴퍼니잖아. 그런 페이퍼 컴퍼니가 많이 생겨나는 나라, 라이베리아, 파나마, 키프러스 이런 나라들에게로 선박의 국적을 바꾸는 것을 편의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해상 운송론 시간에 얘기해야 될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편의치적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대형 선사들, 뭐 해운 동맹을 구성할 수 있는 대형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특히 머스크는 스위스 회사입니다. 덴마크 회사예요. MSC는 스위스 회사예요. 이런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 뭐 따로 조세 도피를 해가지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크게 메리트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이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조세 내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배의 국적을 바꿀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중에는 그렇게 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세한 뭐 선박 갖고 영세하다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아니면 뭐 벌크선이라든지 개별 이제 중소 해운 회사들은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세 도피처로 선박의 국적을 돌려서 세금 이거를 포탈이라 해야 될까, 절세라 해야 될까,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결국에는 세금 부담을 줄여서 비용 절감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의 지적을 하게 되면 그 국적을 여기 자국적 인정 기준에 보면 승무원의 국적도 제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편의 지적을 해서 미국 국적을 버려버리면 미국 사람을 꼭 굳이 모두 선원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선원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줄일 수 있죠.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인 거예요. 돈 아끼려고, 세금 아끼려고 하는 것이 편의치적이다. 그런 편의치적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해상 운송과 해상 운송 계약, 그리고 운임, 그리고 전기선 운행 중에서 이제 해운 동맹과 관련된 이슈를 공부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미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주 거는 미리 용선 계약과 관련돼서 한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